마시고 전단지 보고 전화했다 그러니까 성매매 한 거를 본인이 시인하니까 저 건물 진짜로 3분의 1 이상 가격이 높이 나가시는 다행인데 뭐 매일 와서 단속하고 매일 와서 단속해도 안 되는 거 부분입니다. 네,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의 정관 비리에 이어서 진경준 검사의 주식 뇌물 사건으로 지금 법조계가 쑥대밭이 됐는데요. 또 요즘 뭐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가 적발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신망받고 존경받는 이 법조계에 터진 성매매 사건. 네, 어제 이 이야기를 못하고 집에 가셔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특별히 어제 모셨던 분 다시 모셨습니다. 황상민 대중심리학과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굳이 이렇게 나오셔야 된다고 또 여기에 대해서 그죠? 아니요, 이거 제가 나오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꼭 나와달라 그랬군요. 그런 것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부장 판사님이 이 성매매를 했다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그 그룹하신 분이 성매매는 좀 그시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심리를 많은 분들이 당혹스러워할 거하고 또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분이 분명히 불법인 거 알고 있는데요, 이분. 그죠? 불법인지 알고 있죠. 그렇죠. 불법인 거 알고 있는데 근데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현재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은 거의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뭐 편의점에서 물 사는 것만큼 쉽게 살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것이 성매매인데 이거 불법인 것도 참 그시기하고 또 누구나 너무나 당연하게 하던데 걸리면 재수가 없는 케이스로 생각하지 그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도 일반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그런데 부장판사 분께서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거를 알지만은 그걸 하게 됐어요. 그거는 이제 내가 배가 고픈데 저 빵을 먹으면 남은 빵을 그냥 먹으니까 죄가 되는 거를 알면서도 먹게 된 그 상황하고 비슷하게 본다면 혹시 제가 잘못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 뭐 그런 거야. 뭐 어떤 그것도 이제 생식하고 관련된 거 인간의 기본 본능과 관련돼 있으니까 인간의 비유를 뭐 적당히 하셨습니다. 생식적인 문제에 대해서 법으로서 단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아주 인간은 행동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실제 또 스무스 일어나는 사이에서는 행동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 실제적으로 북한에서는 소고기 먹으면요 감옥 간대요. 뭐 사형당한다는 얘기까지 그럼 들었는데. 북한에서 소고기 먹는 거랑 남한에서 성매매하는 거나 비슷한 거로 지금 비유를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법으로는 그렇다 얘기잖아요 지금. 제가 말 잘못했나요? 뭐 갑자기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쪽도 뭐 살을 가까이 하는 거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까 그 인간의 본능이 어떻게 보면 자고 먹고 뭐 이런 그렇죠. 사실은 이제 또 애들 낳고 뭐 이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애 낳는 것까지는 조금 너무 많이 가신 거고요. 성매매 가지고 애 낳는 거는 이슈가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이슈는 대한민국에서 고위공직자라고 할 수 있는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한 이 사건을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과 첫째 이제 법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 사이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차이가 뭔지 혹시 아세요? 모릅니다. 사실은 이 성매매가 이 부장판사가 발각이 났으면 본인이 이 성매매 하다가 걸리면 어느 정도 이 죄가 무거운지 혹시 아세요? 벌금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금형이죠. 그런데 부장판사가 자기 스스로 책임감을 느껴서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대부분 그거는 뭐 고위공직자를 하더라도 받으면 되는데 사표 수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법원에서는 보직을 변경한 다음에 앞으로 엄중히 조사해서 더 징계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사실은 화가 났습니까? 화가 나기보다는 너무했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죠. 너무한 정도가 아니라 법원이 지금 성매매에 대해서 거의 진경준 검사장이 뇌물을 받은 거와 거의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혹시 또 파면 해임으로 될까 봐. 그죠? 아니 뭐 차직서 내는 거하고 이 법관은 파면 해임이 없대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음주운전에도 벌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 말은 뭘 뜻하냐 하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성매매에 대해서 가지는 일반적인 윤리의식에 비해서 법원에서 보는 그 인식의 차이는 엄청난 거다. 마치 법원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부정부패를 하거나 또는 뇌물을 받아먹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그 심리에 그분들이 있구나. 네,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거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런데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뇌물 받은 거랑 이거 성매매에서 걸린 거랑은 좀 다르죠. 그렇다면 이 판사분들이 실제로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성과 관련돼서 판결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당신들과 관련됐냐 남이 관련된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심리적인 혼란 상태를 겪게 될 위험성이 높아요. 중요한 거는 이 해당 부장 판사가 인성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법원에서 했으면 사표를 수리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보직을 변경하고 조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법원이 지금 이 성매매에 대해서 어쩌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법원에 계시는 분들 특히 이제 성매매 특별법을 언급을 하셨으니까 얼마 전에 성매매 특별법이 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합헌된다고 나왔어요. 그렇죠. 합헌된다고 아슬아슬. 아슬아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랬어요. 예, 저게 뭐 찬반이 6대 뭐 2인가 3 정도로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일방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분들이 가지는 성에 대한 인식은 엄청나게 이중적이거나 또는 보수적이거나 또는 성에 대한 인식이 엄청 왜곡되지 않았나라는 저 우려를 사실은 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 부장판사 분도 뭐 본인이 어쨌든 간에 벌금형이라도 그 법을 어긴 거니까 자기의 책임을 통감해서 사표를 냈는데 그거를 이 진짜 뇌물 수뢰 사건과 같이 취급을 지금 받아서 엄청 억울하겠다. 이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성매매 거였어요. 특별법에 대해서도 또 한 말씀 하시고 싶은 게 없습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다냐. 뭐 이렇게 의원들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성매매 특별법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이렇게 뭔가 굉장히 저는 뭐 이렇게 지난번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 장애인 아들을 둔 엄마가 그거를 어떻게 해소하지 못해서 막 그 애를 들고 막 뛰어다녔다는 그런 어떤 그 약간 가십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그거 보면서 장애인들 생각하면 굉장히 이게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성매매 행위라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그 행위고 어쩌면 개인적인 의사나 판단으로 넘겨야 되는 영역인데 법이 개입을 해서 그거를 못하게 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간적으로 비극적인 상황을 많이 야기하는 그 부작용도 있다. 지금 그 이야기시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효과가 있어요. 뭡니까? 그거는요. 대한민국이 경찰 국가로 바뀌는데 절대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재밌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성매매 특별법이 없을 때요. 만일 어떤 판사분이 또는 검사분이 뭐 술집이든 어디서 성매매 했다고 치고 쳤을 때 그럴 때 경찰이 왜 여기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내 마음이지 네 마음이야 이렇게 뭐 잘못했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불법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불법의 이슈가 아니라 심지어는 옛날에 음주 이 운전하고 그럴 때도 검사나 판사 정도 위치가 되면 잡았다고도 경찰이 놔준 경우 많이 있었죠. 그렇죠.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지고
또 성매매 특별법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경찰이 그동안 자기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검찰이나 법원에 일하는 사람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이 소위 말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아주 놀라운 효과가 생기는데 그게 일반 개개인의 이 욕구를 충족시키는데도 동일하게 경찰이 관여를 하게 되는, 그리고 실제로 경찰이 범죄자를 잡는 것이 중요한데 오피스텔 앞에서 열심히 잘 관찰해가지고 네. 수상한 잡는 이 훌륭한 일을 하게 되는, 그리고 이것이 아주 경찰의 업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때 네. 이거는 성매매 특별법은 실제로 원래 만든 취지와 다른 효과를 가지고 있고 다르게 이용되는 첫 번째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게 풍선 효과라 그래가지고요. 네. 우리가 없어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그게 이제 지금 오피스텔이 대표적으로 지금 음성안에서 그렇죠. 나온 거고, 특히 요즘에는 그 뭡니까 사이버 인터넷으로 성매매가 훨씬 숫자가 많아져가지고요. 이 법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합헌이라고 판정을 할 때 헌법재판관들이 철저하게 무시한 이 법무부에서 낸 주장은 뭐냐 하면 집장촌이 감소하고 그 집장촌을 중심으로 해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성매매 특별법에 효과가 있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정작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이 전혀 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잘 알려주는 일이라는 거죠. 풍선 효과를 전혀 보지 못했다. 그렇죠. 거기다가 오건춘 같은 그런 어떤 극악 범들이 막 성범죄 그 범죄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그죠? 그리고 또 성병도 굉장히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 비뇨기과에 손님이 꽤 많이 늘었다. 뭐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 그거는 성매매에 의해서 일어난 성병의 확산이라고 그러니까 이야기하기는 힘드시죠. 힘들죠. 네, 아니, 그렇죠. 어찌 그런 됐든,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어찌 됐든 이 특별법 만든 이유로 그렇게 되든 이럴 그렇게 때 추측이 그러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 전단지라는 게 지금 우리 차에도 보면 주차해 놓으면 다 꼽아놓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죠? 그렇죠. 그거를 단속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건 합법적으로 다 꽂고 누가 봐도 이게 성매매 전단지인 거 뻔히 알거든요. 그래서 내용 보면. 경찰이 실제로는 이 단속을 하고 잡아야 되는 거는 이 전단지를 잡아야죠. 어떻게 보면. 전단지를 잡거나 또는 성매매를 하는 업자를 잡아야 되는데 네. 정작 이 간혹 가다가 경찰 비리로 놓은 거는 그 단속 나갈 때 단속 정보를 노출하고 또 업자들하고 나름대로 공생하는 관계를 만든다는 거. 네. 그래서 성매매 특별법이 정작 이 불행한 처지에 있는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용도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네.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네. 이 공권력이 부당하게 개입을 하거나 또는 특히 한국 사회에서 겉으로 보여지거나 또는 이 체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데 너가 성매매 하다가 걸렸지 이러면 실제로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또 사람들이 본인이 인성이 잘못됐거나 본인의 인생이 망가졌다라는 그런 좌절감을 맛보게 되고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아주 불행한 나라로 만드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법으로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네. 거죠. 이분 오늘 걸린 부장판사 제가 이제 좀 알아봤는데 네. 뭐 서울법대 나오고 굉장히 법원 내에서도 평판이 좋고 굉장히 하여튼 앞으로 아주 법원의 전도유망한 엘리트라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네. 행정처에서 근무한다라는 거는 그리고 서울법대 왔을 때 얼마나 이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즐거워했겠고 또 판사로 임명될 정도면 사법고시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건데, 그리고 또 지금 대법원에 파견 나갈 정도로 전도유망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인데 이분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 가슴이 좀 아픈 부분도 있어요. 저는 그거는 가족들이, 예. 이 개인의 어떤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제도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법을 실제로 인간의 욕구와 또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또는 상당히 편협하게 권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인간의 행동을 관리하고 통제하겠다라는, 그리고 실제로 법을 만들면 모든 인간들이 거기에 맞춰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기대 속에서 만드는 법이 만든 일종의 피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피해의 당사자가 법으로 먹고 사시는 분이 그걸 당했다라는 걸 보면 이분이 저는 지난번에 이 합헌 신청을 내신 분은 성매매에 종사하시는 이 여성이 그 합헌 신청을 냈다는데 저는 이분이 직접 어쩌면 성매매 특별법 자체가 인간의 기본권의 문제나 욕구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제대로 관리를 못 해주는 악법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법을 잘 아시니까 네. 이 위헌 소청을 내는 것이 어쩌면 더 현명하다. 아니 현명하기보다는 헌법재판소에 계시는 판사님들이 더 현명하게 현실을 고려한 판결을 내려주시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이 듭니다. 부장판사 이분은 네. 빨리 위헌 소청을 내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야 네. 된다는 거죠. 그래야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래야지.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이게 부작용이 훨씬 크다는 새로운 사회 현상을 지금 다시 볼 수 있다. 그렇죠. 그 당시에 판단했을 때랑 지금하고는 왜냐하면 다를 수 있다. 당신들이 있는 조직에서 가장 엘리트조차도 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 법 자체는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어떤 인간성을 도덕성을. 요구하거나 또는 정상적인 인간으로서는 항상 말려 들어가게 되고 또 모든 인간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이거는 법이 아니라 어쩌면 악법의 전형적인 행태를 띠게 만드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네. 인식하셔야 된다. 성매매 특별법은 악법이 갖고 있는 여러 특징들을 그대로 갖고 있다. 그렇게 그 정리하겠습니다. 부작용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 지금 경험을 정확히 하고 있고 네. 잠재적 범죄자들을 유발시키고 있고 지금요. 솔직히 말하면 그 대학생들 아들을 둔 네. 어머니들이요. 네. 지금 너무너무 이 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오. 대학생 아들을 둔. 아들이 계속 사고를 치고 차우를 칠까 봐 알아. 그리고 진짜 걸리면 그 아들 인생 큰일 끝이네요. 나니까. 예. 오. 아니 진짜로요. 이거 내가 진짜 농담이 그렇겠네요. 아니고 진짜 네. 그러고 하여튼 이거를 지금 고양이 방울에 네 이거 지금 김강자 그 종암서장 이 법을 만들게 된 시초에 이분도 방송에 나와서 굉장히 후회했거든요. 그렇죠. 네, 엄청 후회하고 있는데 자 이제는 좀 국회 20대가 됐으니까 양심껏 포퓰리즘이 아니라 좀 정말 좀 국회에서 이거 좀 철회해 줘야 된다. 이런 그런데 생각. 중요한 거는요. 이게 있어요. 국회의원들한테 그런 걸 기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양심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은 어차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들이 다 당신들의 욕구를 충족을 하시거든요. 아쉬울 게 없으세요. 네. 진짜 이거에 대해서 하실 분은 이번 이 부장판사세요. 왜냐하면 이분은 당신이 그 폐해를 직접 겪었잖아요. 자기가 그 폐해를 겪으신 분이 그리고 법을 잘 아시고 이분은 진짜 엘리트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피해를 당하신 분이 직접 나서가지고 위헌 소청을 해라. 위헌 소청을 하셔야 돼요. 다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마 헌법재판소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네, 이거는 완전히 그거 우리 이전에 뭐 간통죄인가요? 그거 폐지, 없앴죠. 없애는 거하고 거의 같은 과정을 알겠습니다. 거쳐야 될 겁니다. 네. 국회의원 기대하지 마세요. 국회의원 기대하지 말라고요. 네, 그 기대하면 알겠습니다. 쏘가요. 네. 오늘 연속 이틀 네. 네, 굉장히 아주 용기 있는 그 심리학 잘 이렇게 들었습니다.